안녕하세요. 교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번 12주차부터 해서 생명의료윤리라고 하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생명의료윤리의 4가지 원칙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한 교시의 원칙 하나씩 다루어 보는 걸로 해서 지난주에 자율성 존중 원칙, 그리고 악행 금지의 원칙 2가지를 살펴보고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사례 영상을 보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번 주도 강의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지난주에 이제 다루고 남은 2가지 원칙이죠. 선행의 원칙, 그리고 정의의 원칙, 이렇게 한 교시씩 이론적으로 다루어 보고, 그 다음 3번째 시간에는 생명의료윤리와 관련될 수 있는 사례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화이트보드를 사용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파워포인트를 미리 만들어서 그걸 영상으로 띄우면서 제 음성을 덧입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그 화이트보드 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판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적 의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직업윤리 중에서도 특수한 직업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업군에게 요구되는 그런 전문직 윤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악행금지라고 하는 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의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선행의 원칙, 이것은 전문직, 의사라고 하는 의료인이라고 하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직업군에 알맞은 특수한 윤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자신의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것을 반드시 도와야 하느냐. 저희가 아마 이번 학기 처음 시작할 때 행위를 구분할 때 옳은 행위 이야기하면서 의무인 행위와 초과 의무인 행위 이렇게 구분을 했던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선행, 착한 사마리아인법 이런 게 있기도 하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인가. 물론 돕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행동을 칭찬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돕는 행동, 그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행까지 나아가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초과 의무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전문직인 의료인들에게 선행의 원칙은 초과 의무가 아닌 의무로 수행해야 되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이 환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개선해 주기 위한 선한 행동, 의료인들에게는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다루어 보았던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것과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환자들이 보면 의료진이 여러 가지 의료적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의료 행위를 합시다 하고 권고를 했을 때 그것을 100% 따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 6개월 뒤쯤에 외래 다시 나오셔가지고 추적 관찰하고 그 다음 결과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해 봅시다, 이렇게 했는데 환자가 안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의료행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환자 입장에서 자기 질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건지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죠.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일정 부분 상충할 수 있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환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의료진이 보았을 때 환자를 위해 유익한 그런 의료 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조금 상충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보통 온정적 간섭주의이다. 온정적 간섭주의 이런 표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환자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의료진이 볼 때 환자한테 이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간섭을 하는 그런 측면이 의료행위에서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약한 형태로 보았을 때는 환자가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조금 머뭇머뭇거리면서 자신의 선택을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의료진이 개입해가지고 이게 지금 환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간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조금 강한 형태로 보면 나는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나한테 남은 생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가 치료행위 중단을 선언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이 개입해서 아닙니다. 여기서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이런 치료요법이 성공한다면 건강한 상태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꼭 이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환자가 반대하더라도 의료진이 개입하는 형태의 강한 온정적 간섭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환자들이 이런 의료 행위를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의료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죠. 그래서 이 선행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개선, 그리고 의료 행위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의료적 비용,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 이론윤리와 관련해서는 공리주의적인 추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의 원칙은 공리주의적인 추론과 연결된다. 저희가 지난주에 악행금지의 원칙은 이론윤리 중에 자연법 윤리와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측면이 있었죠. 선행의 원칙은 공리주의적 추론과 연결되는 겁니다. 저희가 아마 지난주에 자율성 존중의 원칙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방법으로서 이 환자가 지금 현재 자기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자율성을 존중해 줄 수 있을까? 다양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마 그 환자의 최선 이익 표준이라고 있었죠. 환자의 최선 이익 표준이 선행의 원칙과 공리주의 이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지난주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선행의 원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리주의의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강의실에서 제가 공리주의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리주의라고 하면 특정한 사상가의 이론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공리주의 안에 속할 수 있는 일군의 사상가들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전적 공리주의자인 벤담과 밀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어라든지 헤어라든지 시즈위크라든지 아니면 현대의 공리주의자인 싱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주장, 이 사람들을 공리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속성, 공리주의는 같은 패밀리 네임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유사성을 가지는
일군의 사상들을 모아둔 걸 공리주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공리주의적 추론,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가족 유사성 특징들, 이 특징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가지씩 생각하면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 하면 기본적으로 제가 질문 형태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주의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자기 알고 있는 기존 이해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론과 가장 차이가 나는 지점이 있죠. 의무론에 들어가는 사상가들도 다양할 수 있을 텐데요. 의무론에는 동기를 중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 있고, 행위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기가 되었건 행위 그 자체가 되었건 공리주의에서 행위 그 자체나 동기에 대한 고려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죠. 공리주의는 반대로 행위의 이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윤리 이론이죠.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의 좋고 나쁨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것이 의무론과 가장 구분될 수 있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통적인 윤리 이론 가운데 저희가 지지난주까지는 환경윤리를 했으니까요. 탈인간 중심주의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직접적인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 손에 꼽아보라고 하면 거의 공리주의, 이만큼 이제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통 윤리 이론은 찾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것과 관련될 수 있는 특징인데, 후생주의 웰페어리즘을 번역한 것이죠. 웰페어가 복지이잖아요. 고려해야 할 중요한 것은 복지인데, 복지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가지는 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들, 쾌고 감수 능력을 다른 말로 유정성이라고 표현하죠. 공리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나 유정적 존재의 복지 내지는 행복, 이것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보는 게 후생주의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결과주의 윤리 이론 중에서 공리주의 말고도 결과주의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론이 있습니다.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을 고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 중에서도 자기 자신의 행복, 이것을 고려하는 이론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입장을 이기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결과주의 내부에서 이기주의와 구분될 수 있는 공리주의의 특징, 각자 자신만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공평하게 고려한다. 공평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것은 보편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아까 보편주의 이야기하면서 조금 해답이 나와버렸는데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아마 다섯 번째 특징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 과목을 아마 고등학교 때 선택 과목으로 선택했던 학생들이 있다면 사회실제론 그리고 사회명복론, 이런 구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회실제론이라고 하면 사회는 부분들, 그것의 총합, 그 이상이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별개의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사회실제론이죠. 그리고
사회 명목론은 그렇지 않다. 사회는 단순한 부분의 총합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공리주의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단순한 총합. 그래서 총합주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결과를 합산해서 전체 공리를 계산한다. 사회는 개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산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리를 계산한다는 것이죠. 우리 윤리 이론 안에서 보면 공동체주의와 공리주의가 조금 구분되는 점이, 공동체주의는 단순한 총합주의는 아니죠.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공동선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개인들의 합을 뛰어넘어 있는 사회의 고유한 전통이라든지 역사, 이런 것들이 공동체 내부에 실제한다고 보거든요. 공리주의와 공동체주의를 조금 구분해 둔다면 이 공리주의의 총합주의라고 하는 성격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볼 때 공리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격을 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직관적으로 보았을 때 비도덕적인 행동을 옹호할 수도 있는 이론이다. 공리주의에서 직접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공리주의 외부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거든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전체의 행복이 어떤 방식이든 최대화되어 있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입장을 극대화주의라고 표현하죠. 극대화주의, 뭐 총합주의라든지 극대화주의, 이거 관련해서 쾌락과 고통 계산하는 방법,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벤담이 제일 처음 제안했던 건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7가지 그 기준들이 각자 조금 다를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이걸 점검하고 나서 이 극대화주의, 총합주의와 관련해서 공리주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그 비판들 변호하기 위해서 고전적 공리주의가 가지고 있는 행위 공리주의의 특징,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규칙 공리주의가 등장하기도 했잖아요. 벤담의 쾌락 계산법 살짝 살펴보고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살펴본 다음에 1교시 강의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벤담이 몇 가지의 쾌락 계산 기준을 제안했죠? 그렇습니다. 7가지입니다. 7가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이렇게 7가지를 제안했잖아요. 각각의 1, 2, 3, 4, 5, 6, 7 이렇게 넘버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 범위상의 차이, 이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지속적인가,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가까운 미래에 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의 쾌락이 얼마나 많은 부수적인 쾌락을 산출해내는가, 다른 고통은 섞이지 않은 것인가, 사회 전체로 얼마나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말하는 것 안에서 각자 구분될 수 있을 만한 범위가 나누어진 것 같아요. 자, 크게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 안에서 계산하는 기준이 있고요. 사회로 확장되는 그런 기준이 있죠. 범위, 여기 7번 범위, 이게 사회의 기준입니다. 1에서부터 6까지는 개인 안에서 계산하는 거고요.
7. 범위가 사회 속에서 계산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에서 6 사이에서도 나누어질 수 있거든요. 1에서 6 사이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데 강도에서부터 근접성까지 1에서부터 4까지가 되겠죠.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이것이 한 가지의 쾌고, 하나의 쾌고를 계산하는 기준이고요. 그 다음 5번, 6번 다산성과 순수성이 둘 이상의 쾌고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뭐 종합주의나 극대화주의 하려고 하면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공리주의에서 제한하고 있는 이 계산의 기준이 어떤 그 범위로 적용이 되는 건지 구분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행위공리주의 AU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것과 규칙공리주의 RU, Act, Rule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죠. AU와 RU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행위공리주의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규칙공리주의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은 AU의 문제점. AU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루이스 포이만과 제임스 피저가 쓴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여기 보면 도덕 원리의 특징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마지막 특징인 것 같은데 실천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천 가능성. 보통 사람들이 실천도 못할 만큼 너무 거대한 도덕적 이상이면 이미 버린 몸 효과라고 하죠. 아, 나는 이미 틀려 먹었어. 저건 내가 못하는 일이야. 이러면서 다 포기해버리게 되죠. 공리주의에 대해서 제기되는 그 여러 가지 비판 가운데 하나가 행복 펌프. 매 순간 자기의 행위가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가시키고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고요. 그것을 계속 계산해야 된다면 그러한 계산에 소요되는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이나 비공리를 산출할 것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계산하는 게 오히려 자멸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자멸성 논증, 이 비판을 받기도 하죠. 그 다음 제가 이제 극대화주의 이야기하면서 도덕적 직관으로 바라보았을 때 비도덕적인 것 같은 행위를 허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론적인 공리주의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지를 약간 제공하거든요. 그걸 우리가 역직관성.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고아 살인과 관련한 그런 사례잖아요. 병원에 의식이 없는 환자가 들어왔는데 이 환자의 인적 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천혜의 고아인 거예요. 가족도 없고 가까운 친척, 먼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호롤단신이에요. 근데 의식은 없지만 몸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소문도 안 나간다는 전제하에 이런 불법 의료 행위가 좀 성행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안 좋은 비공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소문도 안 나간다는 가정하에 불치병, 지금 장기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환자를 살해해가지고 장기를 다 이식해준다면 이 환자는 이미 의식이 없기 때문에 고통도 받지 않고요. 이 환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가족이나 친지도 전혀 없고 오히려 장기를 이식받아가지고 행복해지는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만 나오게 된다. 이 사례만 가지고 보면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인데 우리의 도덕적 직관과는 어긋나게
행복을 극대화시켰으니까 이거 허용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잘못된 그런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 행위 차원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규칙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했죠. 그런데 규칙 공리주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공리가 비교적 일반적으로 검증된 그런 규칙을 제시해 가지고 그 규칙을 준수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 규칙 공리주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규칙의 지위 문제입니다. 규칙의 지위. 규칙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그 자체로 본래적인 거냐. 이 규칙이 만약에 그 자체로 본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무조건 따라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의무론과 구분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고요. 의무론처럼 규칙 자체에 본래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편의상 만든 부차적인 규칙일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규칙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면 정확한 공리를 계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는 다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돌아가면 돼. 행위공리주의로 회귀하게 되어서 너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이냐? 규칙공리주의 말하더니 규칙들끼리 애매해지면 결국 행위공리주의로 가네. 너는 정체성이 불분명한 이론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AU와 RU 모두 완벽한 이론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이것을 잘 결합하고 경우에 따라서 잘 차용해서 공리주의가 각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의료 행위에서도 각 행위마다 구분될 수 있는 결과 계산이 있을 수 있고 적당한 규칙을 수립해두고 그것을 지켰을 때 더 큰 공리를 산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마지막 정의의 원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